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좀 전에 감가 요인은 물기경해서 구별하는 게 있었죠. 이게 경제적 감가인지 기능적 감가인지 요거 구별하는 정도면 되고요. 그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것도 이게 기업 회계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감정평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해서 뭔가가 적용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죠. 근데 감가 수정 방법이 이게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거 정액법과 정률법이 더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정액법,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거고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 요렇게 나타내는 게 있는 것을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매년 감가액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그 내용연수법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내용연수가 버팀연수예요. 내자가 견딜 내자거든요. 그 버팀연수인데 당연히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한다고요. 경제적 내용연수. 조금 전에 앞에 지나갔죠. 그 내용연수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라고 한 게 당연히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제로 하고요. 그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는 정액법이죠. 근데 매년 감가액은 달라도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 거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매년 20%씩 감가된다라고 하면은 1억이 첫 해는 2천만 원이 감가되는 거예요. 1억의 20%. 그러면은 남는 거는 8천만 원이죠. 다음 연도는 8천만 원의 20%죠.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 잔가율은 80%씩 이렇게 남는 거고요. 전년 말에 비해서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똑같지가 않죠. 금액으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금액으로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돌발 영상이 나올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액법 이게 정률법이에요. 자, 이게 매년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금액이 다른데 이제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은 실제 가치 하락하고 비슷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거예요. 실제 가치하고 비슷한 방법은 정률법이에요. 대부분의 물건의 가치는 처음에 새 것일 때 한 1년, 2년 동안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근데 정액법이 더 간편해요? 정률법이 더 간편해요? 이렇게 물으면 정액법이 더 간편하거든요. 근데 실제 가치 하락하고는 얘가 잘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가치 하락하고 일단 일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정률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공식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공식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률법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적용하더라도 오차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률법으로 해도 정확하지는 않고 정액법으로 해도 큰 오차만 없다면 정액법으로 간편한 정액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해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계류까지 정액법을 해버리면 오차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기계류나 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부동산 쪽이니까 이게 출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률법은 이제 비교화해야 되니까 정률법하고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액법은 정률법과 함께 이제 이자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감가액이 예를 들어서 얘가 900만 원씩 정액으로 감가가 된다면 10년의 내용연수다라고 치자면 내용연수 만료 시 총 9천만 원이 감가가 돼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감가되는 금액이 자본이 회수가 돼서 그 금액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10년 후에 원금이자 합계가 9천만 원이 되도록 그렇게 매년 감가가 되는 금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액법보다는 금액이 약간 적습니다. 예를 들어 800 이렇게 해서 800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그 원금 합계는 8천밖에 안 되지만 뭐까지 합쳐서 이자까지 합쳐서 결국 9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를 고려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자를 고려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이렇게 표현들이 있더라 하도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표현이고요. 이자를 고려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자를 고려는 하니까 금액이 지금 더 적지 않습니까? 감가되는 금액은 800씩 감가된다라고 봐요. 그 소리는 이미 이자 1,000만 원을 밑에 깔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자 1,000만 원을 밑에 깔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되는 금액으로 치자면 얘가 제일 높아요. 밑에 이미 이자를 깔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적게 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액이 제일 높은 게 누구란 말이에요? 상환기금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이 일정하게 하는데 얘는 초정부터 많이 쳐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정률법이 가장 평가액이 적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얘는 과대평가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겠죠. 미리 이제 이자를 깔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요 두 개, 정액법, 정률법 이런 식으로 요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고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정액법, 정률법은 충분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연수법에 대한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감가추정에서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여기서 출제를 안 하고 어디서 출제할 수 있는가 하면은 종류에서 출제할 수 있어요.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지난번엔 그렇게 출제돼서 10년 넘었는데 10년 더 됐지만 관찰감가법도 있고 아까 관찰감가 나왔지 않습니까? 분해법도 있고 또 시장추출법도 있고 임대료 손실하는 법도 있는데 섞어놓고요. 얘네들을 섞어놔요. 이렇게 섞어놓고 다른 거 하나 딱 집어넣고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건 무슨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종류만 물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면은 몇 초 만에 푸는 거고 모르면은 1시간 동안 들여봐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건 그런 거 제일 답답해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많이 시험 봐봤잖아요. 아주 간단해, 항목 5개. 알면 바로 몇 초면 되는데 모르면은 1시간 동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은 직접법에 해당하고 간접법에 해당하고 사실 우리 수준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법이고 이게 간접법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 자료를 직접 보는 이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다 세 가지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여기까지는 그 내가 평가하려는 부동산을 보고 평가하는 거는 직접법. 이거는 뭐예요? 사례 자료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임대료 손실하는 이것도 마치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는 건 무슨 법? 간접법. 대상 부동산을 보는 방법은 직접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은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난이도가 더 높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이 우리 시험보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평균 60점 정도 맞을 정도 실력이면 거의 한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혹시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내년에 감정평가사 시험도 한번 1차 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이고 저기는 부동산학 총론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1차만 합격해서 될 일이 아니고 2차도 합격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는 되지만 2차는 서술식이에요. 그냥 백지 주는 거, 백지. 백지 주고 한 과목당 10장을 써야 돼요. 100분인가 120분인가 100분인가 120분 안에 10장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속도도 문제가 돼요.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리고 수전증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떨려서 이게 글씨가 안 되잖아요. 객관식은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속도도 빨라요. 저희 누나가 글씨를 잘 쓰는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글씨를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굉장히 빨리 쓰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상고에서는 펜맨십이 글씨 쓰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저희 누나는 장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녀는 상고예요. 그죠? 장녀는 상고, 그 밑으로는 대학 보내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가 상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 펜맨십 이거 글씨 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글씨를 참 잘 써요. 저도 참 글씨를 잘 쓰면 참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도 잘 쓰시고 저희 누나도 잘 쓰고 하는데 저만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2차 시험은. 그래서 애들 이 글씨를 잘 쓰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다 이렇게 타이핑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하는 2차 과목의 경우에는 글씨를 잘 쓰면은 플러스 아마 한 3점에서 5점은 될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이에요. 제 친구가 그런 녀석이 있어요. 걔가 글씨를 참 잘 쓰거든요. 자기는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인해서 3점에서 5점은 플러스 될 거다. 걔도 글씨를 굉장히 빨리 써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빨리 쓰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글씨 잘 쓰는 것에 의해서 3점에서 5점은 플러스 될 거다. 이게 너무 부러워요. 명필은 부럽습니다. 아무튼 직접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섞어 놓고 묻는 경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앞선 거죠. 종류를 알고 그다음에 내용을 알면은 그게 이제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까지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감가수정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의 세 가지.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제조달 원가 기준 시점. 그다음에 뜻의 적정 이윤을 고려해야 되는 거. 도급 방식 기준. 그다음 세 번째 대체 원가 복지 원가에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복지 원가는 해야 되지만 대체 원가 안 해도 된다. 요 세 가지 하고 감가수정에 들어와서는 감가 요인의 물기경 구별하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고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쓰는 말이고 감가상각은 뭔가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감가수정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에서는 내관분시임,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손실환원법인데 그중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내용연수법, 정액법과 정렬법을 특히 비교하라.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한 문제 또는 어쩌면 두 문제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계산 문제까지 되면은 두 문제까지도 이제 거의 확실하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에 감가수정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1번에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정율법이죠. 틀렸고요. 2번이 바뀌어있죠. 지금 1번, 2번이. 정율법은 건물구축물, 건물구축물은 정액법이고요. 다음에 정율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누계액은 다 증가하죠. 누계액은 누구든 다 증가합니다. 왜냐면 매년 감가액을 점점 더해가는 거니까 누계액은 다 커져갈 수밖에 없죠. 다 커져가는데 얘네들은 일정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누계액이. 누계액까지 써드리면은 이렇게 정액법은 이렇게 간다면 이 상환기금법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게 이제 900, 1800, 2700 이렇게 간다면은 800, 1600, 2000 이렇게 가니까 맨 끝에 8000이고 얘는 9000이고
다음에 정율법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다 커져가죠. 예, 커져가는데 초기에 이제 이게 많이 커져가기 때문에 예, 이 정율법은 그래서 감가액이 제일 적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친다란 뜻이거든요. 감가 누계란 얘기는 제일 많이 뺀다란 뜻이에요. 왜? 적산가액은 어디에서? 제조달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이게 감가 누계액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뺀다 이 소리예요. 많이 빼면은 평가액은 낮아진다 이런 소리니까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감가 누계액은 다 커지죠. 감가 누계액은 다 커지는데 매년의 감가액은 점점 감소하는 게 누구예요? 매년의 감가액이 감소하는 것은 정율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율법을 무슨 감가라고도 한다?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매년 감가가 감소하는 것은 정율법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은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하므로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액법은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는 반면 경제적 실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정액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율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10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11번을 가시면은 관찰감가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이렇게 이 관찰감가법에 대해서 더 묻죠. 요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더 깊게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관찰감가가 감가 수정 방법의 하나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방법이니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보시고 12번을 보십시오. 다음 중 부동산의 기능적 하자 발생 요인 및 기능적 감가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형식의 구식화 이건 뭐예요? 이건 기능적 감가죠. 다음에 건물과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기능적 감가라고 그랬죠. 내부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외관과 내부의 디자인 변화로 인한 기능 약화. 자, 이거 외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경제적 하면 안 되죠. 외관이 외관. 외부에서 보이는 그 모습. 이거는 부동산의 내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감가 아니고 물리적 감가 아니고 디자인 변화잖아요. 무슨 낡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 변화는 그 뭐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그다음에 건폐율의 비효율적 이용. 자, 이거는 2번, 4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또 기능적 감가, 시장성 감퇴. 이거는 이제 경제적 감가. 자, 됐고요. 자, 이제 13번, 14번, 15번 계산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제 13번, 14번이죠. 정액법과 정율법이에요. 정액법과 정율법. 15번은 정율법, 13번, 14번 정액법. 자, 지금까지 요거 최근 10년간 요거 묻거나 요거 묻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거 묻는 문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적산가액 계산하는 문제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풀고요. 안 그러면 패스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그 공식 아닌 방법으로 풀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 과정을 다 기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풀이 과정을 기억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식 외우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못 외우면 패스입니다. 정액법 계산은.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 못하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걸 풀 수 있든가 없든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푸는 문제, 이거는 버리는 문제가 평소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봤을 때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 패스, 이건 푸는 문제 이렇게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공식을 일단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은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면서 한번 외워보고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면 이제 패스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평가하려는 게 이게 제 조달 원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빼야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제 조달 원가 100%예요. 제 조달 원가를 전체를 내가 갖고 있다고 치면 내가 100%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거 새 것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이거 새 것이에요, 새 것. 내가 새 것을 갖고 있다 이 소리는 제 조달 원가만큼의 가치의 물건을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새 것을 갖고 있으면 100% 갖고 있는 거지만, 내가 몇 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몇 년 지난 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그 몇 년 지난 것이, 우리 계산 문제는 늘 정액법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난 것이 똑같은 금액씩 떨어지는데, 전체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일정하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그게 내용 연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몇 년짜리인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 전체 몇 년짜리 물건인데 몇 년 지났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몇 년짜리 물건인데 내용 연수가 끝났을 때 100% 다 사라지면은 요거를 몇 등분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40년으로 할게요. 40년. 내용 연수가 40년 종료됐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요 100%를 40등분해서 내가 2년 지난 거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2칸 빼면 되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만약에 10% 남는 게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러면은 40년간 100% 다 떨어지는 게 아니죠. 40년간 몇 프로 떨어지는 거예요? 90%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40년간. 그러면은 무엇을 40등분 해야 돼요? 요 90%를 40등분 해야 되죠. 자, 고랬는 것 중에서 자, 이게 40등분을 하면은 1년에 떨어지는 크기가 계산되겠죠, 요거. 요거 한 칸의 계산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90%를 40 나눠서 계산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물건인데 그게 2년 지난 걸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새 거를 갖고 있으면은 100%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몇 년 지난 거 갖고 있어요? 2년 지난 거 갖고 있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2년 지난 걸 빼야 돼요? 새 것 갖고 있으면 몇 %짜리 갖고 있다고요? 이만큼을 갖고 있어요. 새 거는 이건데 1년 지날 때마다 하나씩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1년 지나면 이만큼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빼야 돼요? 100%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90%는 이제 써먹었어요. 더 이상 90%가 나오면 안 돼. 어디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100%에서 1년 지나면 이만큼 떼야 되고요. 2년 지나면 이만큼 쳐야 되잖아요. 맞나요? 어디에서 빼요? 100%에서. 그러면은 요 남은 퍼센트가 나오겠죠. 남은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에서 몇 퍼센트 떨어졌으니까. 그 남은 퍼센트가 바로 우리가 계산하는 바로 적산가액이에요. 근데 그게 이 퍼센트로 나타냈을 뿐이지, 내가 만약에 이게 제조달 원가가 1억이다 그러면 요 남은 게 96%가 남았다 그러면은 1억에 96% 남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9,600만 원이고, 여기가 2억의 제조달 원가가 2억짜리다 그러면 2억에 96%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에 96%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억 9,200만 원 남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공식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이 100%를 숫자로 나타내면 1이에요. 1. 맞나요? 1에서 뺀 거예요. 100%에서. 얼마만큼을 뺐는가 하면 매년 감가되는 만큼을 뺐죠. 이거 할 때 일단 90%를 40등분 했죠. 그 90%를 얼마를에 해당하는 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몇 등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몇 등분. 얼마를 몇 등분 하는지 이렇게 해서, 얼마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90%를 몇 등분 했어요? 40등분 했어요. 전체 내용 연수. 자, 이게 새 거라 그랬잖아요. 새 거. 이 40은 남은 내용 연수가 아니고 전체 내용 연수예요. 새 것의 내용 연수.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했어요? 2년 경과했죠. 2년 경과한 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죠. 1년치에 곱하기 1을 한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에 1년치잖아요. 90%를 40등분하면 1년에 요만큼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몇 년 경과했다? 2년 경과했다 곱하기 한 만큼을 어디서 뺀 거예요? 100%에서 뺐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깥에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 좀 이해되셨나요?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외워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패스. 예, 되면은 이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적용을 해볼게요. 13번에. 자, 신축 후 5년이 경과했다 그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5년. 그럼 경과인데 5년을 쓰는 거예요. 이게 5년을 경과했어요.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다.
자, 건물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고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10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면 재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 100개 있으면 100만 원이 100개 있으면 1억이죠. 1억. 맞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여기가 재조달 원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자, 곱하기 1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거 1 빼기. 자, 잔존 내용 연수가 45년이에요. 그건 몇 등분 한다라고 할 때 몇 등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새것의 내용 연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새것의 내용 연수만큼으로 나눠야 돼요. 남은 게 45년이란 얘기잖아요. 그 남은 내용 연수를 하면 안 되고요. 원래 내가 새것을 갖고 있다면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거와 남은 거를 더해야 전체 내용 연수가 돼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아까 이게 새것을 40등분 했고 새것을 50 이렇게 했는 것 중에 몇 년 지났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등분 한다? 50등분 해야 돼요. 예, 남은 게 45년 지난 게 5년이니까. 근데 맨 끝에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이 10%죠. 내용연수가 끝나도 10%가 남는다는 얘기는 총 몇 프로가 떨어지니까 90%가 떨어지니까 여기가 90%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를 0.9를 90%는 0.9니까 100%는 여기 1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1 빼기 0.9를 50등분 해서 다시 5년 경과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0.9 나누기 50 한 후에 다시 5를 곱한 거니까 물론 이제 계산기 있으니까 쌀집 계산기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쌀집 계산기 1부터 하면 안 돼요. 1 빼기 50 0.9 하면 이제 이거 먼저 0.1 나누기 50 돼버리니까 안 돼요. 쌀집 계산기는 곱하기나 나누기로 되어 있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0.9 나누기 50 곱하기 5 하면은 나누기 10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믿어주세요. 그럼 0.09예요. 나누기 10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0.9를 나누기 10 하면 소수점이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리 가니까 그러면 1 빼기 0.9만 남죠. 1 빼기 0.9만 남아요. 그럼 0.91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억에 91%가 남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괄호 속의 내용은 퍼센트로 나타낸 적산가액이에요. 공식이 퍼센트로 나타낸 적산가액이고 그럼 곱하기 1억 하면은 여기가 9,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91억이니까 0.91 맞나요? 외워졌어요? 안 그러면 패스. 이게요 제 딴에는 신경 써서 만든 공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이게 전국의 어떤 회계원리 체계 가도 이런 공식 없어요. 제가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그 신경 쓴 거나 좀 알아주십시오. 암기는 안 돼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14번으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14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15번은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정률법이니까 오늘 해설 보고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16번 비교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비교 방식은 3방식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방식이에요. 난이도가 낮은 방식이어서 요거는 좀 이론적으로든 계산 문제로든 좀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비교 방식 및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예요? 일지계죠,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일반 요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반 요인은 거의 다 같아요, 그냥. 따로 안 봐도 거의 같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만 따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사시지게 하죠. 그 사시지게 하는데 사정, 보정 먼저 나왔고요. 시점, 수정 나왔고요. 지계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돼 있죠. 이게 바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일지계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자, 요거는 이 공식을 말로 풀어 쓴 거죠. 비중가액은 사례 가격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뭐 요걸 한 거죠. 면적 비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에 사실지계만 이렇게 요 지계 자리에 뭐라고 한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에 있어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지만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이게 틀렸어요. 종합적 비교법은 저기 넘어가시면은 24번인가요? 422쪽에 24번. 거기에 24번에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그게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422쪽에 24번에 디귿 리을이 종합적 비교법으로 지금 나온 표현이고요. 다음에 그 한 장 앞으로 가면 22번에 표가 있죠.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제시되면 22번에 여기가 바로 평점법이에요. 어떤 게 더 객관적이에요? 항목을 나눈 것이 더 객관적이죠. 한꺼번에 뭉뚱그려 얘기하기보다는. 자, 근데 간편하게는 종합적 비교법이 더 간편하겠죠. 근데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더 많고요. 평가사의 경험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험과 이 지식이 충분해야만 종합적 비교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16번으로 가시면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두 번째 줄이죠. 평가사의 경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이 틀렸죠. 경험 능력이 부족하면 적용하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거래 사례 가격이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져 지불된 경우에는 거래 시점으로 환산하여 현금 등가물을 산정하는 금융 보정을 해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이런 말이 여기는 지금 뒤에 나오고 있죠. 만약 이런 말이 앞에 나왔다면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처음 보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이 10%같이 안 돼요.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땐 거의 대부분이 그 지문을 채우기 위한 지문으로 나오거나 함정으로 나온 거지 정답 지문으로 나온 경우는 한 10% 정도 채 안 돼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나오는 내용이 정답 지문이 된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는 강사들도 힘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강사들도 힘드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이걸 맞추라는 의미로 출제한 건 아니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간혹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는 않되, 자, 여기서는 한번 설명을 들으면 되죠. 아, 이게 뭔 소리구나.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돼요. 한번 듣고 지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를 할 때 1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요. 계약했어요. 1억을 주고요. 4월 1일 날 중도금을 4억을 줬어요. 7월 1일 날 잔금을 5억을 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에 거래한 거요? 10억에 거래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판단한 시점은 언제예요? 판단한 시점은 1월 1일이에요? 4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에요? 판단한 시점은 1월 1일 날 판단했잖아요. 판단한 시점 1월 1일 당시에 이 사람들이 평가한 부동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격이 10억일까요? 1월 1일자에 10억 주세요 하면은 10억 줄까요?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4억에 석 달치 이자하고 5억에 6개월치 이자가 어딘데 이렇게 해서 10억 달라고 하면은 10억을 주겠냐고요. 만약에 1월 1일 날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면은 저는 10억 못 줘요. 맞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액이 크면 클수록 이거 10억 가치보다는 낮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요 시점에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금융보정이라고 그래요. 금융보정. 10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목상으로는 얼마지만, 명목상으로는 10억이지만 실제로는 10억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실제 그 금액을 계산한 걸, 현금 등감을 계산하는 거를 금융보정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이제 뭔 뜻인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이런 게 정답 지문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자, 17번에 배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것도 문제 풀이는 참고로 보시고요. 배분법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 설명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자, 여러분들 대상 부동산이 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례도 뭐가 제일 좋아요? 사례도 낮이가 제일 좋죠. 근데 낮이 사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해요. 복합부동산 그 사례 가격 안에는 토지 가격도 있고 건물 가격도 있지 않나요? 자,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해요? 토지 가격이 필요하죠. 이걸 제외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를 배분법이라 그래요. 그럼 줄여서 얘기하자면 복합부동산 가격 중에서 내가 필요라 하는 부분, 이걸 동유형이라 그래요. 같은 유형. 동유형의 부분의 가격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분법이라 그래요. 자, 이게 왜 이런 방법이 왜 생겼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나지만의 사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례 수집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지만의 사례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례 수집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뭐도 수집하기도 한다. 복합부동산 사례도 수집하기도 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 정도면 돼요. 이게 배분법이 있어서 사례 수집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게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이 이론의 키포인트가 배분법이 사례 수집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자, 그럼 됐고요. 자, 18번, 19번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18번에 비교 방식에서 사례 가격의 정상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례 가격의 정상화는 이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1번에 사정이 개입된 사례의 경우 사정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없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일지계 등 가치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 맞죠? 사시. 그 다음에 사례를 대상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은 물론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되죠. 비슷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거래한 건부지 사례라면 사례 가격에 예상되는 철거비를 공제하여 사례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맞나요? 자, 틀렸어요 이거. 매수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거래 대금에 일단 준 거는 예를 들어 뭐 1억을 줬다. 뭐 9천만 원을 줬다. 그 9천만 원을 준 후에 매수인은 돈이 더 들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건물을 철거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매수인이 철거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땅을 산 이유가 뭐겠어요? 철거해서 거기 건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새로. 맞잖아요. 철거해서 새로 지으려고 샀을 텐데 그 지불한 금액 말고도 추가로 뭐가 더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철거비가 더 발생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맨 땅을 샀다면, 나지를 샀다면은 돈을 더 줬을 거 아니에요. 철거비만큼을. 그러니까 그 나지 상태로 바꿔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정. 그래서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을 때에는 그 사례 가격에다가 뭐를 더해서 철거비를 더해서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화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사정보정은 필요 없다. 맞나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사정 보정을 한 후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기준도
비교 방식이죠. 공시지가 기준과의 차이점은, 공시지가 기준은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죠. 여기는 거래 사례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 사정보정 있다 없다? 여기 사정보정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시지계 하면 돼. 시지계. 여기 면적 비교 있어요 없어요? 면적 비교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얘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면적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사례는 500제곱미터, 대상은 600제곱미터. 이러면은 500분의 600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타는 있을 수 있겠다. 기타 요인은 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19번의 시점 수정도 보시고요. 자, 시점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평가 대상 물건의 기존 시점 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의 작업이 필요 없다.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필요 없다면 시점 수정은 필요 없어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 형성이 이제 가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있으면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시지가 공시하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할 때 제도상 2 이상의 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개정이 됐어요. 2 이상의 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50만 필지라 그랬죠. 표준지가 50만 필지가 있어요. 표준지가 50만 필지가 있는데 이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하면은 늘 두 사람한테 했어요. 두 업자한테. 더 많이 하면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둘한테 하니까 총 100만 필지에 대한 수수료가 지출이 됐어요. 매년 100만 필지예요. 근데 요즘은 지가 상승이 크지가 않아요. 옛날엔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1년에 지가 상승률이 막 10% 이상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은 왜 지가 상승이 별로 안 될까요? 옛날만큼? 옛날엔 10% 이상 막 연평균 지가 상승이 10% 이상 막 이랬어요. 지금은 얼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경제 성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가 상승과 경제 성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그 은행 금리가 10% 넘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억하신다면 좀 연식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20대 때 제가 20대 때 10% 넘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최소한 40대 이상 돼야 돼요. 그 10% 넘었어요. 그 당시는 지가 상승률도 많고 돼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크죠. 변화폭이 커요. 그럴 때는 이제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요. 평균 2%대가 안 되니까. 평균 2%대 안 되는 데도 있으면 이 정도 굉장히 낮아요. 어떤 때는 좀 더 올라가는 게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 2%대잖아요. 3%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상승도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가 변동이 별로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좀 빨리 올라간 지역도 지역별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굳이 거기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몇 명한테만 맡겨서 한 명한테만 맡겨서 수수료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변이 가치 형성의 변동이 별로 없을 때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에 토지에 대한 시점 수정의 방법은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지가 변동률이 원칙이에요. 근데 지가 변동률이 원칙인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에요. 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안 쓰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쓸까요? 토지죠, 토지. 토지는 생산 요소라면 생산 요소. 소비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토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가 변동률, 물가 지수 이거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만큼 지가도 올라간다. 그만큼 이자율도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이자율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 당연히 물가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자율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자율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시점 수정을 좀 볼게요. 시점 수정. 시점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 없다. 좀 이거 했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번이 3번. 시점 수정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다. 시점 수정이 결과 산정되는 가격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아니고요. 요거는 사례예요, 사례.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가격이 되려면 여기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산이 끝나야 누구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고 지금 어디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끝나면 누구의 가격이 아직 사례의 가격이라고요. 사례가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할 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누구의 가격이라고요? 사례의 가격. 요거 비교가 다 돼야 되죠.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하고 있는 지역과 개별 요인이 비교가 돼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 5번이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3번과 5번이 거래 사례 가격을 언제 가격으로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다음에 4번은 비준임료를 구할 때도 비사사시지계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됐고요. 다음에 20번은 지역 요인 비교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했는데 여기 획지 조건 있죠. 그 획지 조건은 그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기 때문에 리얼의 획지 조건은 개별 요인 비교 항목에 포함되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서 21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23번은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난이도는 높고요. 22번과 24번을 좀 보겠습니다. 22번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했어요. 상승식이면 상승식. 상승식은 서로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곱한다. 자, 거기 이제 가로 속에 보면은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라 그랬죠. 누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누구란 얘기예요? 대상이란 얘기죠. 그럼 사례를 100으로 쭉 잡았을 때 대상이 마이너스 3이면 97 플러스 3이면 10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0이고 이쪽이 97이고 이게 100이고 이쪽이 103이란 얘기예요. 그 소리는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분의 97, 100분의 10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훈련이 됐다면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러면 바로 0.97, 3% 빼란 이 소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이 3% 빼라. 그럼 뒤에 플러스 3은 3% 더 해라. 그럼 1.03 바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0.97이네 1.03이네 그 다음은 0.99네 그 다음은 1.01이네 해서 서로 곱해라 상승식.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몇 초면 풀어요. 몇 초면. 그죠? 그러니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이거.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다 읽어야 되니까, 각각. 다만, 여기에 요 항목을 써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 집어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사시지기 이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집어만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어느 자리인지. 그러니까 얼마에 거래됐다 그랬어요? 첫 번째 1억에 거래됐다 그랬죠. 근데 그게 특별한 사정으로 10% 싸게 거래됐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억은 넣었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니까 수정을 해야 되죠. 자, 그게 누가 싸게 거래됐어요? 사례가 싸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사례 숫자를 낮춰야 돼요. 사례가 싸게니까. 그러면은 90분의 1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계산은.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거래 시점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는 120이에요. 그럼 그동안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에서 120으로 왔다는 얘기니까 100에서 120으로 왔으니까 가격이 올랐으면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서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100분의 120이야 1보다 큰 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동일 수권 내 유사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10% 유사지역이 사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사례가 10% 우세 이 소리죠. 유사지역이 사례가 있는 거고 인근 지역 대상이 있는다니까. 사례가 10% 우세하면 뭐예요? 110분의 100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죠? 대상이 10% 우세니까 100분의 110.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제일 많은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련하느라고 한 게 더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게 약분이 돼요. 보통 약분 되죠? 약분 되면 이거는 30의 3배 30의 4배 3분의 4 3분의 3은 1.33이에요. 1.333 그러면 1억 3,300이에요. 됐죠? 가능하죠? 자, 요렇게요. 자, 요 정도면은 여기에 오늘 지금 요 수업 시간이 좀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것도 비교 방식도 굉장히 승산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우니까 요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